안녕하세요. 저스트 잉글리쉬입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12C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영어의 이러한 12C라는 문법을 언어 결정론이라는 학설과 한번 연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어 결정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요. 언어 결정론은 한 언어의 어휘 또는 문법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성차별적 어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성차별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이론이죠.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지금은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성차별주의자라는 보장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츤데레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평등을 위해서 이러한 성차별적 언어 사용 자체를 자제하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언어가 가지는 힘을 알게 모르게 의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언어들의 어휘와 문법 구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의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성격 또한 규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령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언어를 연구해보면 그들의 언어에 숫자를 세는 어휘가 5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을 세고 나서 그 이상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5 이상의 숫자를 말해보라고 하면 그냥 많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수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에 사칙연산과 같은 기초적인 산수의 개념조차 있을지 의문이에요. 숫자가 5가지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학적 개념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숫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의 수체계가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수체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자, 2009년 5월 27일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불어의 복잡함이 수많은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수학자들을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불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불어의 숫자 세는 방법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어가 숫자를 셀 때 10진법, 16진법, 20진법, 60진법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97이라는 숫자를 읽기 위해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90 더하기 7의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불어는 4 곱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어로 숫자를 말하려면 항상 빠르게 암산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불어 사용자들은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피에르 드 페르마,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한 앙리 푸엥카레,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미지수 X를 처음 도입하는 등 사실상 수학자로 더 큰 업적을 남긴 르네 데카르트 등 유독 프랑스인들 중에 위대한 수학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어의 복잡함이 프랑스의 수학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프랑스 신문의 기사 내용은 그저 프랑스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가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언어는 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언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고1 모의고사 영어 37번 문제에 브라질의 아몬다와 부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 측정되거나 셀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셀 수 있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라면서 부족 사회 내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 아이가 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둘째가 태어날 때 첫째는 이름을 훈이로 바꾸고 둘째에게 철이라는 이름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첫째가 태어나면 이 셋째가 철이가 되고 둘째가 훈이, 첫째는 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거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쓰곤 하죠. 그런데 아몬다와 부족의 언어를 연구해보면 이러한 시간과 관련한 은유적 표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때 과거와 미래는 우리 앞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뒤에 있고 미래가 앞에 있다고 묘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데스고원에 사는 아이마라 부족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시간을 묘사합니다. 아이마라 부족민들은 과거에 대해서 질문받을 때 정면을 가리키는데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고 과거는 이미 보고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마라 부족민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미래를 향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역시 아이마라족 언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들의 시간 개념에 미래는 미지의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질문에도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무시해버린다고 하죠. 이러한 시간관념과 언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글자를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랍어는 글을 쓰거나 읽을 때 우에서 좌로 이동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씁니다. 연구자들은 글자를 쓰는 방향에 따라 시간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라고 하면 영어권 사람들은 좌에서 우로, 아랍어권 사람들은 우에서 좌로, 중국어권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반면 문자가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건들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늘어놓는다고 해요. 스웨덴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들이 하루가 길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스페인어는 하루가 꽉 차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에서 스웨덴 사람들에게 짧은 선을 3초간 보여주고 잠시 후에 긴 선을 3초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3초였지만 스웨덴 피실험자들은 긴 선을 본 시간이 좀 더 길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어 사용자들에게 물통을 보여주었을 때도 비슷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물이 더 많이 들어간 물통을 보았을 때 더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피실험자들은 선을 보여주는 실험에서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고 스웨덴 피실험자들 역시 원통 실험에서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언어를 쓰느냐는 것은 인간의 사고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양 언어들의 복잡한 시제가 서양인들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제는 시간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시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시제와 관련한 지난 동영상들을 통해서 쭉 설명했지만 한국어는 현재 시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영어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한국어는 나 아침밥 먹어라는 말이 평소 아침밥을 먹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아침밥을 먹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I have breakfast, I'm having breakfast 두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과거 역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라는 하나의 한국어 표현을 영어는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린 사실만을 표현하는 과거 시제, 과거의 시계 잃어버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 완료 시제 두 가지로 구분해줘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는 과거 완료 시제도 있고 과거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등 과거와 관련한 여러 시제들이 존재합니다. 미래 역시 영어의 will과 be going to 부정사가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도 하고 미래 진행 시제, 미래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진행 시제 등 미래를 표현하는 굉장히 다양한 시제들이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설명할 가정법까지 포함하면 영어의 시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가정법은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죠.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현재 사실의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 완료를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는 한국어에 비해서 정말 복잡하죠.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독일어 등 서양의 언어든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 표현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서양의 언어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고 읽을 때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어의 시제는 영어만큼 복잡하지 않고 다만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어색한지 아닌지만을 따져서 시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보다 더 시제가 단순한 언어들도 있어요. 바로 중국어죠. 중국어는 아예 시제가 없습니다. 중국어의 동사로 시제 표현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요.
어제, 내일과 같은 시점 부사나 문맥으로 시간 표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일본어의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일본어는 미래 시제가 없다고 하네요. 일본어 역시 서양 언어들에 비해서 시제가 단순한 것입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 서양인들의 시간 개념과 동양인들의 시간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인들에게 코리안 타임이라는 오명이 있었죠.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약속 시간 한 30분쯤 늦는 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시간 개념은 만만디라는 말로 대표되죠. 느긋하고 여유 있는 중국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어떨 때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성격이 급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중국인들 역시 시간 개념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교류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인들이 과거 한국의 코리안 타임 못지않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시간 개념의 무개념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과 시간 약속을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해보면 이 친구들은 약속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간에 한 5분만 늦어도 바로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요즘 한국에서 코리안 타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사라졌지만 사실 이것은 서양 시간 개념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것이죠. 과연 이러한 서양과 동양의 시간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언어와 전혀 상관없이 먼저 산업화를 거친 서양에서 정확한 시간 개념이 시작되었고 농경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동양 문화가 뒤늦게 산업화를 거치면서 서양의 시간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시간 개념은 단순히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될과학의 애청자인데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동영상에서 궤도님이 엔트로피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엔트로피 증가와 감소라는 개념으로 왜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는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른다고 느낀다는 것을 통해 빅뱅 이후에 우주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내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면 결국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엔트로피 역전까지. 저도 문과충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엔트로피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이러한 심도 깊은 개념들을 서양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뉴턴 역학에서 절대적으로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랩장님이 네. 친구가 전화합니다. 따르릉. 야, 너 어디까지 왔어? 그럼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5분 남았어. 5분이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리를 표현할 때 시간을 쓰죠. 5분 거리야. 슈퍼마켓까지 맞아요. 얼마나 멀어? 10분 거리야. 즉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시공간이 같이 있다는 증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또한 이러한 시간 개념을 통해서 시간 여행이라거나 타임머신과 같은 개념을 또 생각해내고 이를 통해서 소설과 영화와 같은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동양과 서양의 과학 발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과연 그 원인이 언어에만 있을 것이냐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서양과 동양이 큰 격차를 보이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러한 서양인들의 시간 개념에 언어가 큰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제 구분이 엄격한 서양의 언어를 쓰다 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모든 그 언어 사용자들이 모두 다 상대성 이론이나 엔트로피와 같은 과학적 개념들을 생각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 의식 또는 집단적 무의식의 총합이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과 같은 천재를 통해서 이러한 과학적 개념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언어 결정론은 언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결정론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언어 신비주의가 뭔지 알고 싶다면 영화 컨택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카리오를 연출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에이미 아담스, 제레미 레너 등 주연 배우들도 화려하고 특히 언어 결정론에 관한 영화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영화 중반부터 이거 언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화 컨택트는 지구에 찾아온 외계인들과 접촉해서 이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 외계인들의 언어 체계가 지구인들의 언어와 완전히 다른데 이들의 언어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습득하자 역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허무맹랑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언어의 다양한 시제 구분이 서양인들의 시간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저의 생각 역시 좀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언어 결정론은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언어 상대론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 결정론이든 언어 상대론이든 언어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원래 하나의 동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제작해야 할 듯 합니다. 덕분에 동영상 업로드도 많이 늦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언어 결정론과 관련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추천 및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